오늘은 어디 할 차례지? 411페이지. 위험부담 있고 415페이지 동생항변권.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해제. 총론에는 그 하나씩 출제가 다 된다 생각하시고 415페이지 항변권부터 볼게. 그게 조금 약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문으로 보면은 536조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제목 원래 동시 이행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하지 않고 청구에 들어왔을 때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내가 항변해서 거절하겠다. 이걸 동시행항변권. 말은 뭐 거창한데 별거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라고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2달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다. 자, 잔금을 줄 때는 갑도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도금은 4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은 5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잔금 지급 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전을 먼저 하고 잔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고 잔금 주는 것을 같이 한다. 이거를 동시이행이랍니다. 동시이행. 자, 그러면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을 하고, 요 이전은 실무로 이야기하면은 등기 서류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등기 서류 교부. 그걸 이전이라 합니다. 그럼 갑이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청구하면은 어른 잔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전을 안 하고 잔금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른 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네가 이전할 때까지 잔금을 못 주겠다. 네가 이전해야 잔금을 주겠다. 네가 이전하는 거하고 잔금 주는 거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동시행 항변권. 그래도 이 잔금은 이전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 되는 의무를 동시이행 의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같이 해야 됩니까? 먼저 줘야 됩니까? 요거는 먼저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선이행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 잔금은 동시이행 의무. 그래서 동시이행 의무자만 항변을 할 수 있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사람한테는 잔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있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4월 1일 날 중도금을 청구에 들어오면은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도금을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항변을 한다 그 말은 정확하게는 거절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행. 네가 이행에 올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하겠다. 이거를 항변권이라 합니다. 항변권. 그러면 언제까지 거절합니까? 영원히 거절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절합니다. 그 일시적 거절, 요거를 멋진 말로 연기적 거절 이렇게 부릅니다. 연기적 거절. 영구적이 아니고 연기적 거절. 아시겠죠? 네가 이행할 때까지 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갑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에 들어왔을 때 을은 이전할 때까지 잔금을 거절할 수 있죠. 그럼 잔금을 거절하고 지급을 안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됩니다. 그죠? 이행지체는 뭔가 잘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갑은 이전했는데 잔금을 안 주면 이행지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할 때까지 잔금을 안 주는 것은 항변으로 정당하게 안 주기 때문에 이행지체다. 아니다. 그래서 이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행지체를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행지체 저지 기능. 이게 이제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당연한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갑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에 들어오면 잔금에 대해서 을은 동생 항변권으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정당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이행지체다. 아니다. 이걸 이행지체 저지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항변권을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요거를 이행지체 저지 기능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중도금에 대해서 청구에 왔을 때는 을은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줬다고 칩시다. 안 주면 여기는 항변권으로 중도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이행지체가 된다. 근데 계속 안 주다가 중도금이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줘야 하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지는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중도금조차도 잔금과 더불어 소유권 이전하고 동생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5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선행 의무, 5월 1일부터는 잔금과 똑같이 동생 의무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여기서부터 안 주는 것은 이행지체가 역시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기초인데 기초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후에 다음 중 동생관계에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쉬워. 다음에 가면. 근데 이걸 가지고 사례 문제를 내면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하면 잔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그 다음 갑이 4월 1일 날 중도금을 청구해 왔을 때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죠. 항변할 수 없죠. 그럼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안 줬다면은 이행지체 저지다. 지체에 빠진다. 지체에 빠지는데 계속 개기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러면 잔금과 더불어 여기부터는 중도금조차도 이전과 동생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중도금을 주지 않더라도 항변권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아시겠죠? 중도금 나눠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항변권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항변권의 기능. 두 번째, 요거는 구조입니다. 첫째. 동시행관계의 구조. 그 다음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기능. 자, 항변권을 가지고 있어 무슨 기능이 있느냐? 첫째는 실체적 기능이 있습니다. 실체적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적 기능이 있다. 재판에서 기능 두 가지. 그럼 이걸 왜 분류하느냐? 실체적 기능은 항변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해도 기능이 생깁니다. 주장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소송에서 기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항변권을 판사 앞에서 주장을 해야 돼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적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죠? 항변권을 가지고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요거를 우리는 이행지체 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행지체 저지 기능. 이행지체 저지 기능, 그죠? 저지 기능.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했을 때 항변권으로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저지됩니다. 그럼 지연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지체가 저지되므로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항변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행지체가 저지되기 위해서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주장해야 된다. 존재만 해도 된다. 존재만 해도 된다. 이행지체 저지 기능. 그 다음 두 번째, 상계 금지 기능이 있거든요. 상계 금지 기능. 요거는 조금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그죠? 요거는 딱 외우면 된다. 상계 금지. 어떻게 외우냐?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돼. 자동 채권도 어렵고 수동 채권도 어렵고 상계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 자,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배웠냐? 이거는 여러 번 하면 안 됩니다. 저게 아버지 맞나? 지 아들에 대해서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네. 뭐라 했습니까? 자상하지 못하니까 수상하다. 자상하지 못하니까 수상하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하면 돌아가지고 수상하지 못하니까 자상하다 해가 다 조집니다. 자주 하지 말라고.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 간단하게 딱 끝내라 이 말입니다. 자, 소송 기능을 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항변권의 기능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다. 판사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갑은 원고이고 제기당한 을은 피고입니다. 원고 피고. 그러면 소송에서 항변권이 기능이 생기려면은 항변권이 있음을 판사 앞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잔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 판사 앞에 서서 그럼 판사가 을 보고 물어봅니다. 갑이 니한테 잔금을 청구하는데 을이 할 말 없나? 왜 잔금 안 주노? 하니까 을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장해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주장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판결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생 항변권에는 판결 이름도 시험에 나옵니다. 판결 이름에. 그것도 정확하게 봐야 돼.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판사가 아무리 물어도 안 돼. 을리 와 잔금 안 주노? 이래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을이 가만히 있으면 을에게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을에게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요. 그럼 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도 안 받았는데 잔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갑이 이겼죠. 그죠? 갑이 이겼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느냐? 판결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읽어보세요.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합니다. 원고가 100% 이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을이 잠금이 돼서 항변권을 판사 앞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해버립니다. 그래서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잠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럼 원고가 전부 다 이겨버린다. 그럼 을은 뭐랍니까? 이때 을을 뭐라기는 바보 축구 덩신이지. 주장해야 된다. 주장해야 된다. 자,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판사님, 저한테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잘 없겠죠? 판사님, 저는 민법 536조에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있을까요? 변호사 빼고? 없지. 하나 물어볼까? 동시행 항변권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방금 알았다, 이거. 그래서 전 국민의 99.9%는 그런 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식대로 이야기하면 판사가 동시행 항변권으로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을이 뭐라 그러냐? 판사님, 저 갑의 얼굴을 한번 보시오. 저게 인간입니까? 하면서, 그죠? 생긴 것도 이상하잖아요. 조상 때부터. 아니, 자기는 이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저한테 잔금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쳤다고 잔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항변권을 주장한 것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항변권을 주장하면은 갑도 이전하고 을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이 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같이 하라고, 동시에 같이. 그러면 판결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 자,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로 이행하라 그걸 한자로 딱 쓰면은 서로, 그죠?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어봐요. 상환 이행 판결,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상환 이행 판결, 판결 제목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상환 이행 판결. 그러면 누가 이겼습니까? 원고 갑이 이겼다, 피고 을이 이겼다. 뭐 갑이 이길 수도 있고 갑이 질 수도 있고 을이 이길 수도 있고 을이 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서로 이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읽어봐요.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주장을 안 하면 원고 전부 성소 판결을 주장하면은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 그럼 이제 학생 중에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원고가 일부 성소한 거나 피고가 일부 성소하는 거 같잖아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원고가 일부만 성소했다는 말은 피고가 일부를 성소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 하필 왜 이렇게 부릅니까? 질문 훌륭합니다. 그런 친구가 가끔 한 번씩 있어. 자, 판결 제목은 원고 중심으로 정합니다. 항상. 아시겠어요? 피고 일부 성소 판결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원고 일부 성소 판결. 그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요거는 뭐 조금 외우는 겁니다. 쉬워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 민법에서는 외우는 게 가장 쉬워요. 외우는 거 몇 개 없고,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저기 419페이지 보세요. 자, 동시행 항변권의 인정 여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이게 나오면 제일 쉽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작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외우는 것인데, 자, 첫째는 동시행,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동시행관계면 동시행항변권이 있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동시행항변권이 없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인정. 자, 우선은 인정도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달리. 법에 규정이 돼 있느냐, 아니면 판례가 인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에 규정이 되는 것 대표적인 것을 딱 기억해야 돼요. 317조하고 549조. 자, 317조는 뭐냐? 전세권. 전세권이 종료가 됐을 때 동시행관계. 그거는 조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전세가 종료되면은 전세권자는 뭐 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등기 말소를 해주고,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게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조문이 딱 돼 있어. 317조에. 그 다음 판례가 인정하는 거.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동시행관계.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그게 동시행관계다. 그거는 조문이 없다고. 규정이 안 돼 있다고. 뭐가 인정한다고?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 다음 549조는 해제했을 때 서로 원상회복을 해요. 원상회복하는 것도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조문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아니고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도 부당이득 반환. 서로 받은 게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자. 이것도 동시행관계야. 요거는 조문에 있습니까? 판례가 인정합니까? 판례가. 그 조문에 판례가 이걸 기억해야 돼.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도 나온다고. 자, 대표적인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세권이 종료됐을 때 동시행, 조문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동시행, 판례가.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은 조문에. 무효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은 판례가. 아시겠죠? 네 가지를 구분해서.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표시를 한번 해보실까요? 419페이지 맨 위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동그라미 2번 체크,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체크, 동그라미 9번 체크. 그거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체크. 2번에 부정되는 경우 1, 2번 체크. 자, 그러면 이제는 변제와 이렇게.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하고 채권자가 뭐 하는 거하고 동시행관계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잘 보세요.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하고 채권 정서를 돌려주는 거하고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후관계다. 선후관계. 자, 채권 정서는 다른 말로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그 다음 두 번째, 변제와 담보말소. 요것도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변제하는 것을 먼저 해줘야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합니다. 이렇게 선후관계다. 자, 그런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요거는 위에 올려야 되는데 같이 보기 위해서 변제와 영수증 교부. 이거는 동시행관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헷갈리는 거 요거가 제일 헷갈린다. 영수증은 동시행관계, 채권정서나 차용증은 선후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 책에 다 있는데 제가 체계적으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시고, 이번에 동그라미 4번 기출 3번 됐습니다. 3번. 그리고 6번에 쭉 내려오면은 협력 의무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부수적인 의무 또는 종된 의무. 자, 부수적인 의무와 상대방의 주된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것도. 부수적인 의무 됐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위험부담을 한번 볼까요? 위험부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537조, 538조. 제목이 뭐라고? 앞으로 위험부담 문제. 위험부담.
뭐 굳이 책을 뭐 떨찍거릴 필요 없잖아. 보면 뭐하노 그냥 설명 잘 들으면 되지, 그죠? 어차피 뒤에 제목이 나타날 텐데. 자, 위험부담. 조문 순서대로 한다고 제가 바꾼 것입니다. 동생항면을 먼저 하고. 우선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은 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돈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위험 부담 또는 대가 위험 부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선은 예를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정확하게. 갑이 집을 을에게 지금 팔았습니다. 1억으로. 3월 1일 날. 자,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렇게. 제가 매도인, 매수인 이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 총론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쓰면은 답이 안 보여. 항상 채권자, 채무자 이래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 할 채무자. 을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이렇게. 그런데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요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홀라당.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날까?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후발적 불능. 자, 매매 전이면 원시적, 매매 후면 후발적. 이렇게.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쳐다보면 매매 당시에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매매 당시 있었죠. 그래서 원시 불능은 집이 없잖아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매매 당시에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유효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536조도 그렇고 여기도 별 4개를 딱 옆에 붙여 놓아라. 전부 다. 계약 총론은 전부 다 별 4개다. 별 4개. 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536조도 마찬가지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탔냐, 채무자의 잘못 없이 불탔냐. 이렇게 두 가지. 어느 경우에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죠. 자, 갑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집니다. 이때 책임을 우리는 이 말은 우리 민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랍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자,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탔다.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면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럼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 묻는다는 말은 세트입니다.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게 항상 같이 나오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 자, 매매 후에 갑의 잘못으로 불탔을 때 을의 조치는 뭔가?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다음 갑에게 잘못이 없어요. 이때는 책임 문제가 아니야. 이때 발생하는 것이 위험 부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래서 위험 부담의 주소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 두 번째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 이렇게. 그럼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자, 을에게는 귀책 사유도 없다. 을에게도 역시 없다. 그럼 두 번째는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는데 을에게는 잘못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에 잘못이 없다. 그 말은 벼락 맞아서 집이 불탔구나. 이렇게 느끼는 벼락 맞았어. 그러면 갑의 잘못 없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집을 지어서 소유권 이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갑의 채무는 소멸. 그럼 남아있는 게 을은 여전히 1억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하느냐 을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벼락 맞아서 불타는데 을 보고 1억을 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되지. 자신 있게 해라. 괜찮다. 생각대로 자신 있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벼락 맞아서 집이 불타는데 을 보고 여전히 1억 주라고 어른 대번에 부엌으로 뛰어갑니다. 뭐 하려고? 칼 찾아로 열받아 갖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거다 갑이 놀린다고 집을 을한테 갖다 줍니다. 집을 불타는데 어디 갖다 주냐? 재를 담아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을한테 갑니다. 을아 집 여기 있다. 1억 내라. 을이 1억 줄까요? 1억 안 주고 폭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상식적으로 봐도 을의 대금지급 채무도 소멸한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지. 그러면 돈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입니까? 채무자. 그래서 요 상태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거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한다고. 양쪽에 규책 사유 없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게.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자, 을에게 이제 을의 잘못으로 불탔어. 이런 경우 드뭅니다. 근데 을이 매매를 해놓고 사전에 집을 가볼 수 있잖아요. 그 집을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 실수해가지고 난로를 발로 차가지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을의 잘못으로.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불탔기 때문에 을의 대금 채무는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하지. 이렇게 존속한다고. 존속하니까 갑은 을에게 집은 불탔지만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을이 돈을 내야 되니까 을이 이제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을이 누구예요? 채권자죠, 그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쉽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보시면 이렇게. 됐죠? 간단하게, 그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은 첫째는 위험이 무슨 말이냐? 물건에 대한 위험이 아니고 돈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이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유효를 전제로 한다. 포인트를 딱딱 잡아라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가 위험 부담, 을 쪽에 잘못이 있으면 채권자가 위험 부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할 때는 채무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경우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 잡것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20페이지. 자, 제목이 뭐라 돼 있나요? 제목. 이거는 별 5개다. 별 5개. 539조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이것도 정확하게 기본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을이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1억으로 한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이 병한테 1억을 정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주기로 했다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갑이 토지를 을에게 넘기고 을한테 1억을 받아서 병한테 1억을 주면 돼요. 근데 갑이 귀찮아. 그래서 을한테 요청을 합니다. 을아, 그냥 토지 줄 테니까 병한테 바로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을이 승낙했고요. 그러면 결국 갑하고 을이 매매한 목적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른다고. 자, 갑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을 뭐라 할까? 요약자라고 합니다. 요약자. 자, 을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낙약자라고 합니다. 자, 병은 이익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근데 문제는 우리 그 민법 조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요거는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사람은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채권자라고 돼 있습니다. 채권자. 이 사람은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매를 체결한 사람이 아니므로 제3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3자. 기본기가 일단은 튼튼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요 사이를 우리는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또는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매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즉 보상관계, 매매가 깨져버리면 병도 죽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자, 갑하고 병 사이, 여기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대가관계. 왜 대가인지 아십니까? 지금 을이 병한테 1억을 주는 대가로 토지를 주는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가관계를 하는데, 근데 그 의미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를 뭐라 부른다? 보상관계. 여기를 대관계. 자,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하지 못하다. 자, 요래 해놓고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집중적으로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집중적으로.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3자하고 여기에서 제3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보통의 제3자가 아니고 특수한 제3자, 이런 느낌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제3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는 뭐냐? 자, 을 앞으로 토지가 넘어왔습니다.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를 한다고. 이 병하고 이 병은 전혀 다르다. 요 사람은 요 매매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예요. 그러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약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3자와 전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우선 가지시라고요. 자, 첫째. 자, 이 사람의 특징, 우선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격. 제3자의 자격은 현존해야 할 필요가 없다. 현존해야 할 필요가 없다. 현존이 무슨 뜻이에요? 계약 당시에 현재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태아도 된다. 태아. 그 다음에 설립 중에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태아는 현재는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존재하는 사람, 앞으로 존재하는 법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앞으로 존재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3자의 지위. 요 지위에서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수익의 의사표시.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병이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1억을 받을게요. 이걸 뭐요? 수익의 의사표시랍니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병한테 1억에 대한 권리가 취득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를 할 때 병한테 1억을 주기로 했더라도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안 하면 병한테는 권리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 요 기출이 한 3번 정도 됐죠. 어떻게 나오냐?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요거 성립하는 거하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요거를 성립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이 사람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됐나요? 그래서 수익여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래 해놓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제3자는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지. 예. 저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 계약을 체결하는 갑과 을이 당사자, 병은 당사자 아니고 제3자입니까? 특수한 제3자이지만 일단 제3자야. 제3자.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저 계약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다고? 취소. 그래서 병이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병은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 무조건. 그 다음에 취소를 전제로 하는, 취소를 하면은 받은 게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해제를 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절대 관여할 수 없어. 그래서 병은 취소도 절대 안 돼. 해제도 절대 안 돼. 부당이득 반환 관여도 절대 안 돼. 원상 회복도 절대 안 돼. 절대. 그래서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과 해제와 원상 회복은 병은 절대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갑과 을 사이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요즘 요것이 핫이단 말이야. 핫 뜬다. 최근 5년 전부터 단 한 번도 기출에서 빠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5개 지문 중에서는 100% 들어갑니다. 100%. 이거를 잘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걸 훈련 한번 해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넘겨받았어요. 갑으로부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았으면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돼. 그런데 5천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시험에 딱 그대로 나와. 자, 을은 소유권의 이전을 받았으나 병한테 1억을 주기로 돼 있는데 1억을 주지 않고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잔금 지체는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단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그럼 병은 해제할 수 있나요? 없죠. 해제는 그럼 누가 한다고? 갑이 하지. 그래서 갑이 요 매매를 해제합니다. 해제. 요렇게. 자, 병이라는 사람은 절대 해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갑이 해제합니다. 그럼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작년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을에게 스스로 딱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 요것만 병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항상 지문에 나온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을이 잔금을 지체하면은 해제는 갑이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직접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다시. 자, 그럼 매매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 회복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을이 토지 받았으니까 토지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이 갑이 아니고 병이 받았잖아요. 5천만 원. 그러면 시험에 해제가 됐을 때 병은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 자, 병은 원상 회복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5천만 원을 병이 받았어도 원상 회복으로 5천만 원 돌려주는 사람은 갑이 돌려줘야 됩니다. 갑이. 아시겠어요? 갑이 돌려주고 병한테 받아내든지 그거는 저거 알아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갑이 돌려준다고. 그래서 병은 원상 회복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 그럼 취소도 마찬가지야. 이게 해제가 아니고 취소가 나왔을 때는 이제 취소가 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원상 회복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하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받은 병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누가 해야 된다고? 갑이 해야 돼. 갑이. 이해갔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 회복은 병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관여할 수 없어. 오로지 병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요 네 개는 반드시 갑을 당사자끼리 처리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저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약간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 봅시다. 갑하고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다고 봅시다.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든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3자는 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의면은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선의의 제3자 보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절대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그죠? 자, 갑과 을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가장매매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래 나왔어. 그때 갑과 을은 가장매매 무효로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대항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고. 이 사람은 선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은 선의자라도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 을은 이 사람에게 1억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계속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요 병하고 요 병은 같다는 말입니까? 전혀 다르다 말입니까? 전혀 다르다. 이 사람은 선일 때 보호가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선이더라도 절대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 해봐야 요 네 개밖에 없다면 네 개. 간단하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걸 해놓고 제3자는 자격, 계약 당시에는 현존할 필요가 없다. 태아를 위해서 설립 중의 법의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됐고, 여기서 제3자는 특수한 제3자로서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병은 취소, 부당이득 반환, 해제, 원상 회복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 이 네 개는 오로지 누가 한다? 당사자 갑과 을이 처리한다. 그리고 여기는 특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호되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별로 뭐 할 것도 없다. 여기 기본기가 튼튼하면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조금씩 확대되는 게 재미있다고. 그죠? 자, 열심히 하셨고 좀 쉬었다가 해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동료들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있네. 저는 무조건 닦는 거를 좋아하지. 무조건. 무조건 깨끗하게.